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낡은 고시원 앞에서 울렸다. 요양원이 아니라고? 영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전문 케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요. 여기가 더 실용적이에요. 아버님, 잘 지내세요. 연락드릴게요. 창문을 내리고 던진 말과 함께 차는 사라졌다. 혼자 고시원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영수는 오열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도대체 영수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박영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이른 새벽 기상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고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며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하늘이 연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빗자루가 바닥을 쓸 때마다 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여전히 영수의 손놀림은 꼼꼼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 담장 아래 낙엽까지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쓸어 모았습니다. 30년 넘게 가꿔온 이 마당은 영수의 자랑이었습니다. 작은 화단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손수 만든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가 아직도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채소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튼튼하게 자라거라. 식물들과 대화하는 것도 영수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영수 형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담장 너머로 이웃 할아버지가 고개를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같은 또래인 김철수였습니다. 영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는 게 참 이상해요. 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요즘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서 잠을 못 자겠어요.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노인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잠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본 경제 이야기, 동네에 새로 생긴 편의점 이야기, 그리고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는 이야기까지 소소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저는 마당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서 며칠씩 미루는데 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겸손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려? 이것도 하루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니까요. 영수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은퇴 후에도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고 동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때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영수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영수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미역을 꺼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김치와 멸치볶음, 달걀 프라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룽지를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밥 드세요. 영수는 아들 부부의 방 쪽으로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선영이 화장을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45살의 선영은 영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밖에서 먹고 갈게요.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해서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차려놓았는데. 영수가 아쉬운 듯 말했지만 선영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 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하게 양복을 입고 나와서는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인사 한번 하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늦어서 먼저 갈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영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지만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쓸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민수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었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니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예보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봤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텔레비전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라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적적함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영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수 형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온화한 인사들이 영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화투를 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이야기,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 동네 옛 모습 이야기까지 추억담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다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가족들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드세요. 저희는 외식하고 올게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지만 괜히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이웃집들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아들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그나마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 같아요. 아버님 요양원 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영수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영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들 민철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지 몇 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 생각해 볼게요라는 식의 먼 미래 이야기였는데 점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할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좋은 곳으로 알아봐야죠.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모시기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영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다시 높였지만 이미 마음은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가꿔온 이 집,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서린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영수는 긴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탓이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요양원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마당을, 이 집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가꾼 화단의 꽃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 7시쯤 며느리 선영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선영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먹었다. 같이 먹을까?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좀 나가실 준비하셔야 해요. 선영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 요양원이요. 어제 여보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시니까요. 선영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잖아. 미리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짐만 챙기시면 돼요. 선영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며칠 시간을 줘야지.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영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가셔야 해요. 계약이 오늘부터거든요. 차가운 말만 남기고 선영은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당장 떠나야 한다니.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오늘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선영이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옷까지는 제가 챙겨놨어요. 필요한 것만 담았으니까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영수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78년의 삶이 가방 2개에 들어간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내 책들은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평생 모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은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드릴게요. 선영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 민철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잘 지내세요. 주말에 시간 되면 뵈러 갈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10시쯤 선영이 차 키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차에 타세요. 영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안방 침대, 부엌의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의 꽃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잘 있어라.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재촉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늦으면 안 돼요. 차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영은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계약했으니 이제 가셔야죠. 거기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좋은 곳이냐?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선영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으려 했습니다. 비록 집을 떠나는 것은 서글프지만 요양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선 곳은 영수가 상상했던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깔끔한 요양원이 아니라 허름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영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낡은 간판이 삐걱대는 고시원 앞이었습니다. 해바라기 고시원이라고 쓰인 간판은 색이 바래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1층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냐? 영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차에서 내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고? 요양원은 너무 비싸요. 여기가 더 실용적이에요. 선영은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시원이라니. 아버님, 혼자 생활하시기엔 여기가 적당해요. 방값도 저렴하고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수는 고시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창문들이 벌집처럼 촘촘히 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고시원이라니.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빨리 올라가세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가요. 선영은 가방을 영수 앞에 놓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아. 영수가 며느리를 불렀지만 선영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세요. 연락드릴게요. 창문을 내리고 던진 말이 전부였습니다. 차는 금세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혼자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 2개와 함께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영수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78세 노인이 고시원에 있는 것이 어색해 보였나 봅니다. 영수는 고시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영수는 용기를 내어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3층 307호실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없으니까 걸어서 올라가셔야 해요. 관리인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잠시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었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307호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좁았습니다.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78년의 인생이 이렇게 고시원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으며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벽을 보니 여러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 고시원 이용 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큰 소리 금지, 공용 화장실 사용 후 깨끗이 정리, 음식물 반입 금지, 외박 시 미리 신고. 규칙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니 마치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챙겨준 옷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겨울 외투 1벌, 바지 2벌, 속옷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입던 낡은 스웨터도 없었고 아내가 떠준 목도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못 가져오게 했구나. 영수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옷장에 옷을 걸어두고 나니 옷장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광등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지만 회색 담벼락만 보였습니다. 하늘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가 화장실을 찾아봤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화장실이라고 쓰인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변기 2개와 세면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은 물기로 젖어 있었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쓰던 깨끗한 화장실이 그리워졌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영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새로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김준호라고 해요. 옆방에 살고 있어요. 준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나이 든 어르신이 고시원에 사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수라고 합니다. 영수가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수는 준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이 나이에 고시원에 혼자 들어왔는지 궁금하겠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여기서 지내게 됐어. 영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무렵 복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발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나이든 남자가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은 깔끔했지만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영수와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 들어온 박영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동식입니다.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2달이나? 어떻게 지내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동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긴요? 그냥 버티는 거죠. 어르신도 가족한테 버림받고 오신 거죠? 동식의 말은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어르신들 대부분 그래요. 자식들이 요양원은 비싸니까 고시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금은 자기들이 가져가고요. 동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금을 가져간다고요?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생활비 명목으로 다 가져가요. 우리한테는 용돈 조금만 주고요.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영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선영이 연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동식의 말을 들으니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많나요? 많다니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전부 그래요. 3층에만 어르신이 5분 계시는데 모두 똑같은 처지예요. 동식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도 마음의 준비나 하세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금을 가져간다는 말, 갈 곳이 없다는 말,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정말 버림받은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영수는 처음으로 고시원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는 너무 딱딱했고 매트리스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불도 얇아서 춥기만 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는 발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서 잤던 포근한 이불과 익숙한 방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누워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용히 해. 누군가 소리쳤고 곧 관리인이 올라와서 상황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이런 소음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집에서의 습관대로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쓸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봐도 담벼락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한 노인이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영수가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잠 못 주무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어제 새로 들어온 박영수라고 합니다. 영수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덕수라고 해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두 노인은 계단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수는 아들 부부에게 밀려나 이곳에 온 지 석 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체념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영수는 덕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삶. 이것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모습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정말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고시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서서히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할 일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복도 끝 작은 창문에서 바라보는 회색 하늘이 영수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선영의 전화였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다정했습니다. 영수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아버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선영의 본론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금 통장이랑 카드 좀 맡겨주세요. 아버님 생활비랑 방값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영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면 안 되나?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돈 관리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매달 필요한 만큼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선영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값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다 계산해서 처리해 드릴게요.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돈인데. 아버님, 이것도 다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들를 테니까 통장이랑 카드 준비해 놓으세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동식이 했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금을 빼앗긴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로 나가 김동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식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문이 열리자 동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금 이야기 말이에요. 정말 다들 그렇게 당하나요? 동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 빼앗겼죠.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동식의 말에 영수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주나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만 원이요. 용돈이라고 하면서 10만 원 줘요. 연금이 100만 원이 넘는데 말이에요. 동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요? 그냥 견디는 거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고 가끔 김밥 하나 사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동식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 선영이 와서 통장과 카드를 가져간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이 고작 용돈 1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선영이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선영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밝게 말했습니다. 통장이랑 카드 가져왔어요? 선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통장과 카드를 꺼냈지만 쉽게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직접 관리하면 안 되겠나? 아버님,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선영은 조금 짜증이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반값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다 계산해서 매달 필요한 만큼 드릴게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이 받아들이는 순간 영수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얼마나 줄 건데?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죠? 여기서 뭘 그렇게 많이 쓰세요? 10만 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영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동식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이 고작 10만 원의 용돈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아버님, 여기서 뭘 그렇게 많이 쓰세요? 밥도 편의점에서 사 드시고 필요한 건 다 있잖아요. 선영의 말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그리고 반값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나가잖아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매달 15일에 10만 원씩 드릴게요. 통장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선영은 통장과 카드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급한 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어야 해요. 선영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잘 지내세요. 선영이 떠나고 나서 영수는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길에 김동식을 만났습니다. 동식은 영수의 표정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갔나 보네요. 네. 10만 원만 준다고 하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처음엔 화가 나겠지만 나중엔 체념하게 돼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으니까요. 동식의 말에 영수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다 똑같은 처지예요. 연금 빼앗기고 10만 원으로 한 달 버티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동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영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다니. 자식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다니. 창밖 담벼락을 바라보며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3층 복도에서 다른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정덕수와 이웃방에 사는 최영철이었습니다. 영수 씨,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나요? 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금 통장 빼앗겼어요. 영수의 말에 두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다 똑같아요. 처음엔 화나지만 시간 지나면 포기하게 돼요. 세 노인은 복도 계단에 앉아 서로의 처지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금을 빼앗기고 고시원에서 용돈 10만 원으로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게 죄인 것 같아요. 영철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노인의 얼굴에는 모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분노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식의 말처럼 체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는 이제 체념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영수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김밥 한 줄을 사면 그날은 호사였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마른 편이었던 영수는 이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옷이 헐렁해져서 벨트를 한 칸 더 조여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볼이 푹 꺼지고 눈이 깊게 들어간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분노,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영수를 괴롭혔습니다. 식욕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김동식을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야위어 가고 있었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게 우리 팔자인가 봐요. 정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식 잘못 둔 게 죄겠죠. 이날도 영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굶는 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옆방의 김준호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관리인을 불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져 계세요. 관리인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각종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 선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이 영수의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선영은 짜증이 난 표정으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왜 또 이러세요? 담당 의사가 선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각합니다.
혈당도 많이 떨어져 있고 탈수 증상도 있어요.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선영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괜히 아픈 척 하셔서 문제만 늘리시네요. 입원비는 누가 내요? 선영의 반응에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아픈 척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돼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선영은 영수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 싶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말에도 선영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만 입원하고 내일 퇴원시키세요. 더 이상은 입원비 낼 수 없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영수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수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족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텐데. 다음 날 선영이 영수를 데리러 왔습니다. 의사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선영은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쉬시면 돼요. 병원에 있으면 돈만 나가잖아요. 영수는 어쩔 수 없이 퇴원해야 했습니다. 선영은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영수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가지고 있던 낡은 가방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내 거야. 만지지 마. 하지만 선영은 이미 봉투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집 소유권 이전 약정서였습니다. 영수가 몇 년 전에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인 서류였습니다. 비밀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서류야. 돌려줘. 영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영은 유언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아닌가요?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의 모든 재산을 손자 민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기타 모든 재산을 민수 명의로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은 선영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런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야.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내가 정하는 거지. 영수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만 생각하시고 저희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선영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는데도요?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신다고? 고시원에 버려놓고? 선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유언장 내용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너희와는 다르게. 영수의 말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들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유언장 언제 쓰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써놨지. 공증도 받아놨어. 영수의 대답에 선영은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라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유언장 때문에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영수를 바라보는 선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수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자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많은 바른 길을 남겨주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유언장을 발견한 후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선영은 유언장을 보고 난 후 말 한마디 없이 영수를 고시원에 데려다주고 떠났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영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손자 민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민수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재미있어요.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민수가 영수를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민수야.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영수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민수만은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방학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낚시를 가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기숙사 생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민수에게만은 고시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영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10살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속 민수는 할아버지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그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민수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외로우시면 안 되거든요. 어린 손자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수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반면 아들 민철과 며느리 선영은 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영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노골적으로 영수를 멀리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대화도 점점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고 믿었는데 결국은 재산과 연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고시원으로 보낸 것도 연금을 빼앗은 것도 모두 그런 이유였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구나. 영수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민수에게만은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다시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철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고 영수를 보는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말이지? 영수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그 유언장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모신다고?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시원에 버려놓고 연금 빼앗아 가는 게 모시는 거냐? 영수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선영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는 아직 어린데 그런 큰 재산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해요? 민수는 어리지 않아. 이제 20살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너희와 달라.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할아버지를 아껴줬지.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아들인데. 민철이 말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면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나? 요양원도 아닌 고시원에 버려놓고? 민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아버님, 유언장을 다시 쓰시면 안 돼요? 저희도 조금은 받을 수 있게. 안 돼. 영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그럼 민수에게 연락해서 설득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선영의 말에 영수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민수를 건드리지 마. 그 아이한테는 이런 더러운 이야기 하지 마. 영수의 강한 반응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평소 순한 영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순수한 아이야. 너희 같은 욕심쟁이들과는 달라. 아버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선영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심해? 내가 심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심한 거지. 78년 산 늙은이를 고시원에 버려놓고 연금까지 빼앗아 가면서 뭐가 심하다는 거냐? 민철과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선영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영수는 다시 민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만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손자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영수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민수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가족보다는 진심 어린 사랑을 주는 진짜 가족이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어.
내가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를 들으니 모든 고생이 견딜만 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도 민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영수는 창밖 담벼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바른 길을 남겨줄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가슴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굳은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 가족의 진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영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민수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갑작스럽게 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더욱 심해져서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김동식이 복도에서 쓰러진 영수를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난 영수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더욱 야위었고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안 됩니다. 1시간 후 선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또 왜 이러세요? 병원비만 계속 나오네요. 선영의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었습니다. 영수는 힘없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그런데 아버님, 유 원장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선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바꾸셔야 해요. 아직도 그 이야기냐? 영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아버님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게 말이 돼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유 원장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안 준다니. 선영이 유 원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도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영수가 제지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분이 조용히 하라고 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너무 시끄러우세요.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돼요. 하지만 선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저희가 받고 있어요. 이렇게 돌봐드리는데 한 푼도 안 주신다니. 돌봐준다고? 그게 돌보는 거냐? 영수의 말에 선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돌봐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시원에서 지내시게 해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내드리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고시원이 돌보는 거냐? 요양원도 아니고. 영수가 반박했습니다. 요양원은 비싸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영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민수에게만 다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애인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선영이 유 원장을 손에 쥔 채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로 20살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병실 안의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고 어머니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병원이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세요? 민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선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동식 할아버지가 연락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민수는 영수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수는 민수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민수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와줘서 이제 괜찮아. 영수는 손자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받았습니다. 선영은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이상한 유언장을 써놨어. 내게만 재산을 다 주겠다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요?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응,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시네. 내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선영이 민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선영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영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영수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민수에게 고시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시원에 계셔. 선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고시원에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까. 선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시원이요? 요양원도 아니고. 요양원은 너무 비싸서.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를 고시원에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혼자요? 저희가 있는데 왜 혼자세요? 영수는 민수의 순수한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민수는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할아버지는 괜찮어.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려서 모르는 거야. 선영이 달래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서 모른다고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어려서 모르는 건가요? 민수는 영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할아버지 모실게요. 민수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뭘 안다고. 엄마,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모실게요. 더 이상 할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희망이구나. 영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더 이상 아프시면 안 돼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진심 어린 민수의 말에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학교는 어떻게 다니면서 할아버지를 모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민수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투룸 전셋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여기서 함께 살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시원에서 나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겠어? 내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을까? 걱정 마세요. 대학교도 가깝고 아르바이트도 구했어요. 민수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생활비를 벌기로 했고, 할아버지가 혼자 있을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영수는 가방 2개에 담겨 있던 짐을 새 집에 풀었습니다. 작은 옷장이지만 고시원의 좁은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민수는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영수는 손자가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민수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민수였기에 이제는 자신이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영과 민철은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정말 할아버지 모시고 사나 봐요. 선영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유산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민수한테 전화해서 설득해봐야겠어. 민철이 말했지만 이미 민수는 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부모의 행동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새벽에 일어나 할아버지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민수야, 내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할아버지, 고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민수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또 해주세요. 영수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외로움과 절망감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몸도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따뜻한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영수와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사시는구나. 요즘 보기 드문 일인데 참 보기 좋아요. 영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손자가 제일 효자네요. 동네 할머니들이 영수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수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려서부터 착했어요. 진짜 속 깊은 아이죠. 한 달이 지나자 영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고시원에서 야위고 어두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수도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민수야, 할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함께 살자. 그때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민수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엄마 전화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받지 않겠어. 이제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영수의 말에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끼리 잘 살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는 담벼락만 보였는데 이제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뭘 보세요? 민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노을을 보고 있어. 참 아름답구나.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영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불안하고 외로운 밤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조용한 숨소리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마당은 없었지만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들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오랜만에 기분 좋은 아침이야. 영수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 좀 할게요. 무슨 자랑을 해?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할아버지라고요. 영수는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아. 내 손주와 함께 다시 살아간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영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영수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처럼 영수의 마음도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어둡고 절망적인 나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현재가 영수의 전부였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주변에 영수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